철산역 초역세권 철산역 자이,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청약 소식은 기대만큼이나 논란도 큽니다. 바로 전용 84 타입 분양가가 15억 원을 넘어섰다는 점 때문이죠. 여기에 최근 627 대책과 97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이 정도 현금을 들여서 청약을 넣는 게 과연 맞을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산역 자이 현장과 드론 영상을 더해 이 아파트의 입지와 청약 가치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광명 뉴타운은 11개 구역 25,000세대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재개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철산역 자이가 들어설 광명 12구역은 총 2,045세대 자이 브랜드로 지어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철산역 바로 앞 초역세권이라는 점. 횡단보도만 건너면 7호선 철산역, 가장 먼 동도 도보 5분이면 역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단지명도 원래는 스카이시티 자이였지만 입지를 강조하기 위해 철산역 자이로 바뀌었죠. 거기에 더해 이 아파트가 주로 이용하는 철산역 2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 공사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분양가 15억 돌파입니다. 같은 광명뉴타운 내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11억 원에서 12억 선이었고 그 당시에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1, 2년 사이에 3억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높아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공사비 폭등입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불과 2년 만에 공사비를 4,886억 원에서 7,047억 원으로 무려 44%나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언덕 지형을 깎아내는 토공사 비용과 자재 인건비 상승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시세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최근 입주한 철산자이 헤리티지 84 타입이 이미 15억 원을 넘어서면서 초역세권인 철산역 자이가 15억 원에 책정된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다만 분양가가 이미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단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이 단지는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포인트는 바로 언덕 지형입니다. 드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철산역 쪽 2단지 부근은 비교적 평탄합니다. 하지만 일반 분양분이 많은 3단지 쪽으로 갈수록 언덕이 뚜렷하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도로 1단지와 2단지를 가르는 구간은 평탄화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주 시점에는 두 단지 모두 평지 생활권이 될 겁니다. 다만 맨 위쪽 107동과 108동 여기가 주로 일반 분양분이 들어서는 곳인데 확실히 높은 지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3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덕 위라 철산역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고 5구 타입이 주로 배치된 곳인데요. 바로 이 구간에 일반 분양 세대가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덕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드론을 고지대 쪽으로 올려 남쪽을 바라보면 남동향으로는 광덕초등학교, 남서향으로는 도덕산 자락이 펼쳐집니다. 평지동 그리고 저층 물량이 대부분인 일반 분양 세대에선 보기 힘든 탁 트인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고지대동은 일조량이 좋고 저층이라도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도로와도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소음과 매연도 적죠. 시공사도 역시 이 언덕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계단식 조경, 완만한 산책로, 그리고 곳곳에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를 통해 입주민의 보행 동선을 최대한 편리하게 설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체리버 프루지오 서밋 청약을 분석할 때 행당동 임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행당역 역세권에 위치한 한진타운 아파트도 언덕이 굉장히 심한 단지였는데 내부 엘리베이터 연결 덕분에 실제 생활에선 크게 불편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철산역 자이의 경우 분명히 언덕이 높긴 하지만 이 정도 언덕이라면 오히려 쾌적한 전망과 채광을 얻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관건은 언덕보다는 높은 분양가를 상쇄할 만큼 입지 가치가 뛰어난지 여부일 텐데요. 이 부분을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주변 입지를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의 방향을 돌려 철산역 자이 인근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바로 앞에는 광명시청과 행정타운이 자리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철산 로데오 거리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지에서 한 블록만 걸어나가도 식당, 카페, 병원, 은행, 약국까지 줄지어 있어 말 그대로 생활 밀착형 입지입니다. 특히 관공서와 상권이 함께 모여있다 보니 저녁 늦게까지도 밝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치안이나 편리성 면에서 실거주자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장점이죠. 도심 한가운데지만 조금만 더 걸으면 안양 천변 철산 근린공원이 나오고 도덕산 공원까지 생활권 안에 들어옵니다. 주말엔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여가와 녹지 공간을 누릴 수 있죠. 단지 내부에도 커뮤니티썰이 풍부합니다. 수영장, 스카이라운지, 피트니스센터, 골프 연습장, 독서실, 문화 강좌실 등 다양한 시설이 계획돼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드론을 놓고 직접 철산 로데오 거리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곳은 소형 상점 위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도보 생활권에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없습니다. 대형 쇼핑을 하려면 차량으로 10분 이상 이동해 이마트 광명 소화점 또는 코스트코 광명점을 이용해야 하고 백화점 이용을 위해서는 현대백화점 목동까지 이동해야 합니다. 즉 골목 상권은 충실하지만 대형 유통시설은 부족하다는 점은 일부 수요자에게 아쉬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교육환경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다시 드론 영상으로 돌아와서 철산역 자이 남동 쪽에 광덕초등학교 부지가 보입니다. 말 그대로 초품화 아파트죠.
학부모 입장에선 횡단보도조차 건너지 않고 통학이 가능한 안전성이 큰 매력입니다. 또 철산역 주변엔 학원과도 형성돼 있어 역세권 학원 접근성까지 갖춘 입지입니다. 반면 중고등학교는 거리가 있습니다. 배정 가능성이 높은 철산 중학교와 하암 북중학교는 도보 25분, 버스로도 15분 정도 걸립니다. 길 건너에 광명중고가 있지만 광명중은 광명초 학생들이 대부분 진학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광명중학교로 배정되긴 어렵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가구엔 최적이지만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에겐 통학 여건이 약간 아쉬운 단지입니다. 다만 광명의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 수는 약간 아쉬운 편이고 특히 광명고는 학구도 내 여러 중학교에서 고르게 진학하는 편이라 고등학교 선택지에도 큰 불리함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학업 성취도에서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광명에서 가장 말이 많은 교통 문제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광명 전체의 교통 상황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범위를 좁혀서 철산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역의 입지 자체는 정말 뛰어납니다. 7호선을 타면 단 한 정거장 만에 가산 디지털 단지에 도착하고 고속터미널도 30분대, 노년 청담까지도 환승 없이 직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산 디지털 단지역 바로 다음 역이라 IT 기업 종사자들의 출퇴근 수요가 탄탄하고 앞서 말씀드린 고속터미널 강남 노년 방면으로 이동하는 승객도 상당하죠. 그런데 문제는 혼잡도입니다. 실제로 철산역은 7호선에서 가장 붐비는 구간 중 하나입니다. 2015년 6월 기준 8시 혼잡도가 136.9%로 정원보다 30% 이상 많은 인원이 몰리며 7호선 전체에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구간별 흐름을 보면 온수, 천왕, 광명 사거리에서 점차 올라가다가 철산에서 정점을 찍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혼잡이 풀리는 구조입니다. 철산역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극심한 구간을 매일 감내해야 하는 셈이죠. 2024년 하반기부터 좌석을 줄여 더 많은 승객을 태우는 시범 조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혼잡도는 141%에서 136%로 약 5% 완화되는데 그쳤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곳은 출근 시간대 철산 사거리인데요. 차량 행렬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철산역 인근, 특히 광명시청 사거리에서 철산교로 넘어가는 구간은 매일 아침마다 정체가 반복됩니다. 광명 뉴타운에 앞으로 수천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이 상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혼잡한 도로를 거쳐 서울에 들어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간선도로는 밤낮 없이 막히는 도로, 사실상 고속도로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운전자들은 대안로인 안양창로를 이용하게 되지만 이곳 역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여기에 더해 논란이 컸던 게 바로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입니다. 다행히도 불과 며칠 전 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지상 구간을 보행로로 바꾸려던 평면화 사업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공사가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도 원상 복구됐고 앞으로는 중앙분리대를 줄여 차로를 확보하고 출퇴근 시간엔 가변 차로로 운영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 평면화 사업은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서부간선도로는 지상과 지하 모두 막히는 구간인데 여기에 차로를 줄이고 보행로를 늘리면 교통정체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특히 대형차와 버스는 높이 제한 때문에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 없어 결국 지상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교통 대란 우려 때문에 사업은 전면 백지화됐고 차로 확충과 가변차로 운영 같은 개선책이 더해지면서 기존보다 접근성이 나아질 여지가 생기게 됐습니다. 철산역은 분명 서울 못지않은 교통 접근성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옥철과 도로 정체라는 불편이 일상에 녹아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이제 도로교통이 개선될 실마리가 생긴 만큼 대중교통의 변화가 중요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더해질 광역교통망 확충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철산역을 둘러싼 광명에는 여러 대중교통 호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철산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7호선 급행 도입이죠. 급행이 생기면 혼잡이 분산될 거라는 기대가 있고 정치권에서도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7호선은 처음부터 급행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급행을 도입하려면 일반 열차가 옆으로 빠지고 그 사이로 급행이 통과할 수 있는 대피선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구조가 2면 4선식인데 선로가 4개라 급행과 완행이 동시에 운행되며 갈아타기도 가능합니다. 9호선 선유도역이 대표적이죠. 반면 7호선은 일부 구간에만 2면 3선식이 있어 선로가 3개뿐입니다. 그래서 완행을 잠시 세워두는 건 가능하지만 효율이 낮아 1시간에 한두 편성 정도만 급행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선로 하나를 새로 만들면 되지 않나 싶지만 터널을 다시 뚫고 선로를 늘리는 건 막대한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더구나 이미 GTX-B와 GTX-D 같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가 추진 중입니다. 이런 노선들이 본격적으로 개통되면 7호선 급행의 타당성은 떨어지게 되죠. 결국 정책적으로도 돈을 들여 7호선을 개량하기보단 GTX로 수요를 분산시키자는 논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따라서 철산역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교통 호재는 GTX-D 노선입니다. GTX-D는 인천, 수도권 서부에서 강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인데요. 인천 쪽의 수요를 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개통될 경우 7호선 혼잡도 완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정차역 중 하나인 광명시흥역은 철산에서 차량으로 10분 내외의 거리이기 때문에 실제로 GTX를 이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다만 GTX-D에서 장기 부천 구간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이름으로 이미 예타가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구간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손에 잡히는 대중교통 호재는 신안산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개통 예정으로 신풍역에서 환승하면 여의도까지 20분대로 진입이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 애매했던 여의도 출퇴근이 크게 개선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월곡 판교선은 광명역을 통과하면서 판교, 인천까지 연결됩니다. 서울 접근성뿐만 아니라 수도권 동서축 이동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개통되는 시기는 2030년 이후라 중장기적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철산역과 광명을 둘러싼 교통호재는 분명히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이지만 완전히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불편은 감수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철산역 자이, 분명 가격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초역세권, 단지 안의 초등학교, 이미 갖춰진 생활 인프라와 향후 교통 호재까지 고려하면 실거주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30, 40대 실수요자라면 출퇴근 단축, 교육 환경, 신축 단지의 쾌적함이라는 무형의 가치도 얻을 수 있죠. 광명에서 이 정도 조건을 갖춘 단지는 흔치 않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공급의 파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실거주라면 답은 분명합니다.